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FOMC에 대한 경계감이 드리워진 시장이지만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률이었습니다. 3.4%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맞닿으면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수 자체는 살펴본다면 강보합권 내외 정도에서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수급 양상은 양대 시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수급 주체가 물량을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떤 수치가 나올지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는 목요일 14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등록제도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꼽혔던 이슈였는데 이 이슈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변할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K팝뿐만 아니라 K푸드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지에서 냉동 김밥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현재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K푸드 수출 확대에 힘을 쓰고 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유럽 내 첫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콜드체인이란 냉장 유통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 항만공사와 로테르담 항만공사가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체결한다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밝혔습니다. 부산 항만공사는 로테르담항 내 부지를 임차해 2027년까지 유럽 내 첫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에 나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유럽 소비자들도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이 물류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유럽의 K푸드 신성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또 수출 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덜란드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구가 많은 국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콜드체인 물류센터가 지어지는 로테르담 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로테르담 항은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항구입니다. 수많은 물류가 로테르담 항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럽 대륙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로테르담항은 한국의 파트너 항만으로 한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운송량의 30% 이상이 로테르담항을 거쳐가기 때문에 이 유통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냉장 유통을 해야 하는 신성식품의 신선도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부터 부산 항만공사는 로테르담의 중소기업 전용 공동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부산항에도 네덜란드의 스마트 자동화 항만 시스템이 도입되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보유한 네덜란드 VDL사 등 물류기업이 부산 신항 완전 자동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콜드체인이 건설이 되면서 K푸드가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길이 더 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한국거래소는 오늘 저유동성 주권 20개 종목을 예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거래 빈도가 낮은 주식 종목을 저유동성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유동성 주권으로 예비 선정된 종목들은 내년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일가 매매는 여러 개의 주문서를 모아 하나의 단일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의 주문서를 모두 모아서 일정 시점에 똑같은 단일 가격으로 거래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단일가 대상 종목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 1년 동안 정규 시장 중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체결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종목별 유동성을 평가해 매매 체결 간 평균 시간 간격이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저유동성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예비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계양전기 우선주, 금강공업 우선주, 넥센 우선주 등 19개 종목입니다. 이 중 우선주가 17개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일반 보통주는 미원화학과 한국패럴렐로 2개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호 특수강 우선주 한 종목이 예비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상은 잠재적인 대상 종목으로 오는 28일 유동성 공급자의 지정이나 해제, 또 향후 유동성 수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확대를 노리고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아무래도 인프라가 부족한데 정부의 지원책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요? 네, 내년 수출 확대를 노리는 중소, 중견 기업에 지역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조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오늘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4년 세계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해당 행사는 두 기관이 매년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는 설명회로 올해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진행되며 중소, 중견 수출기업 30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네, 빠르게 변한 수출 환경에 대응하는 중소, 중견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자리일 것 같은데 어떤 조언들이 제공됐을까요? 네, 세계 129개 지역에 설치된 무역관이 파악한 현지 정보를 토대로 권역별 수출 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합니다. 공급망 재편 경향이 뚜렷한 북미 지역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이 자리에서 소개됩니다. 또 유럽 지역 역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세가 강해지는 데 따른 수출 공략법도 들을 수 있습니다. 중국 지역은 공급망 블록화, 내수 기반의 새로운 수요 창출 노력 등에 맞춘 수출 기업의 대응법도 공유됩니다. 이외에도 일본과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독립국가 연합,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전략이 소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맞춤 상담과 함께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ESG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 1대1 수출 지원 상담, 정책 지원 사업 활용 상담 등이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네덜란드에서의 물류 공장 건설 소식부터 중소, 중견기업 맞춤형 수출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보도국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오르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국내 반도체 주들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온디바이스 AI, HBM,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까지 일제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아냈고요. 현재까지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양지수는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 현재 코스피 0.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현재 0.8%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1선을 돌파한 가운데 시장은 FOMC 이후의 흐름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오름세 속에 의약품 업종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또 항공업계의 실적 회복세, 오늘 운수창고 업종도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0.39% 오른 2,535포인트에서 출발해 장중한 때 2,543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0.6% 오른 2,540선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통에서 보다 자세한 코스피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3거래일 연속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액은 크진 않지만 3거래일 연속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기관 4,8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430억 원 넘게 소폭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5,2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마주의 가격 조정으로 업종 간 수익률 온도차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헬스케어 업종 두드러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신규 상장한 LS 머티리얼즈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공모가 6,000원 대비 4배가 오른 따따상을 기록했는데요. 따따상을 기록한 것은 가격 제한폭 확대 이후 지난 6일 KNS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0.02%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835포인트에서 시작해 좁은 폭의 등락을 보이다 현재는 840선 위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현재 상승폭 확대해 나가면서 0.7%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은 코스피와는 반대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투자 신탁, 기타 법인 순으로 팔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천억 원 가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30억 원 소폭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개인만이 제조업 일반 전기전자의 매수세 이어나가면서 2,5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 그 안에는 반도체가 있는데요. 장 초반 온디바이스 AI, HBM 관련주, 장비,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업종까지 일제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 중인데요. 한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902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 같은 호재들이 더해지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 일제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요. 오늘 SFA 반도체 장중 28%가량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일부 줄이면서 2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보브 반도체, MCU 설계 생산 업체죠. 현재는 17%대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11,44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엔터 관련주입니다. 블랙핑크의 재계약 소식과 BTS의 병역 불확실성 해소에 강세 보였던 엔터 관련주. 오늘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YG엔터테인먼트 4.5%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니뮤직도 약합니다. 현재 5% 가까이 파란불 켜내면서 3,36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반도체주도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키움증권 연구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중심의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열기가 거세지는 가운데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원인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관련주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네, 어저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2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이제 미국 장세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M7이라고 불리는 이제 빅테크 IT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올 때 계속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중소형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이제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총 30개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 28개 종목이 올랐고 2개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 2개 종목 중에 하나가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가 어저께 1.8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다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최근에 그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높은 그런 이제 주가 상승률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부담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야는 이제 내년에 업황이 상당히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글로벌 이제 반도체 경기가 조금 위축이 되지만 내년에는 3% 정도의 성장세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내년을 대비하는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AM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공지능형 이제 칩인 MI300X라는 그런 이제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이번에 이제 공개한 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칩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반응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입장에서 보면 같은 이제 AI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엔비디아 칩 대신 이와 경쟁을 할 수 있는 AMD 칩을 사용을 함으로써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인식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MD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주가 흐름세를 보이고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도 미국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강세의 영향으로 오늘 강세를 좀 실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강한 그 주가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D램의 이제 점유율 자체도 삼성전자와 많이 격차를 줄임으로써 향후에 이런 이제 D램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을 통한 반도체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반도체에 관련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에 2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거기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방문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도 동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덜란드발 수혜가 좀 기대되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두 이제 양사 이제 회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이제 대표해서 이제 참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SML의 이제 EUV 장비 자체는
현재 ASML만 더 독점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기 위해서 글로벌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줄을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같이 동행을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덜란드 관련돼서 뭐 반도체 동맹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선언적인 수준에서 끝일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ASML EUV 장비를 뭐 국내 업체들이 좀 더 많이 빠르게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ASML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5월 달에 국내에 EUV용 테크니컬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EUV 관련된 장비에 대한 심화 교육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ASML이 우리나라에 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 거의 최선에 다해서 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실질적인 뭐 추가 협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향후에 뭐 EUV 공정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EUV 공정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이제 올해 한 중반 이후서부터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EUV 공정에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좀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이제 전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EUV용 이제 펠리클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일본 한 개 회사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기존까지 그 펠리클을 공급할 거라고 기대했었던 SNS텍이 급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EUV 공정 내에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허들이 좀 더 높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EUV 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아주 뭐 세게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관련 주가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뭐 정중동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ASML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큰 막 플러스가 될 만한 요인들은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버브 반도체의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28%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7%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신규 진입도 괜찮은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추가 조정을 좀 노려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조금 조정을 받는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가정용 MCU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올해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매출은 소폭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114억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방 산업인 가전 업체들, 그러니까 국내외 가전 업체들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MCU의 수요도 같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물론 가전 제품의 이제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의 생산이 이제 회복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실적이 개선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주가가 과연 이렇게 급등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내용이 아마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을 하면서 그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7만 주 정도 지금 기타 법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계열사 중에 반도체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윈팩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그냥 보합을 하고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른 뭐 그런 수혜다라기보다는 아마 자체적인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의 경우에 일단 급등을 한 만큼 단기적인 조정 구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내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보면 HBM에서 이제는 온디바이스 AI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HBM 시장만 살펴본다면 내년에 시장이 한 3배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은 좀 매력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저희 HBM 쪽을 좀 노려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뭐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뭐 올라가면서 순환매 현상이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내 소규모 이제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후공정이나 뭐 HBM, 뭐 AI
AI 또 뭐 디자인 하우스, 뭐 온 디바이스까지 이렇게 세부적인 이제 섹터별로 테마별로 해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이제 순환매가 한번 순환 사이클이 지나면 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갤럭시 S24에 이제 생성형 AI인 이제 삼성 가우스를 장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개별 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AI가 심어지는 온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그런 시장에서 관심사항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보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HBM 같은 경우도 뭐 AI 반도체에 대한 그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 때문에 올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뭐 HBM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단기적으로 보면 좀 주가가 급등했었던 그런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 쉬어가는 그런 이제 국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 좀 조정이 이제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을 계속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납품이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HBM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다시 한번 뭐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정받을 때 아마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HBM 관련주들 저가 매수 관점을 보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탑픽 종목도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뭐 일단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제 갖고 왔고요. 그중 반도체 검사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는 리노공업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 대표적인 이제 프로보인 이제 리노핀과 그다음에 IC 테스트 소켓 관련된 그런 이제 소모성 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업체와도 계속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과 감산 여파로 인해서 실적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 같은 경우 2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한 20% 감소한 33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반도체 관련된 생산이 이제 감산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정상화를 찾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신규 디바이스가 계속 이제 다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연구 개발용 소켓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서 소모성 부품의 공급이 뭐 생산량이 증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모성 부품도 같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22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주가도 쭉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뭐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한 21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23만 원, 손절은 18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리노공업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부평지점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FOMC 영향권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부터 FOMC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에 따라서 증시의 열기는 고조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보합권 내외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남은 연말 랠리 동안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내외적인 수급 요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내일이 연방 준비제도에서, 그러니까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또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에 대한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경기 전망도 나오겠죠. 네. 무엇보다도 연말에 국내적 이슈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차피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동결에 대한 분위기고 지수가 제한적인 상승을 강보합권이지만 더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연말에 그러한 그 대주주 이슈, 그러니까 과세 이슈가 좀 큰 것 같고요. 이에 네. 따라서 지금 뭐 금액을 10억에서 30억으로 올린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잖아요. 검토 중이잖아요. 검토 네. 중인 네.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은 그런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는 내년에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쪽 그리고 개별 테마나 개별 종목들의 이슈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별적인 테마 그리고 종목들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은 일단 12월에서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금리 인하 시점까지도 보고 있는 3월에 좀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보험성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빠르면 3월 이야기도 있고 또 5월 이야기도 네. 있고요. 또 뭐 소수 의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반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금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하할 수 있는 뭐 지금 말씀하신 고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CPI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문제는 뭐 국내로 또 시각을 좀 돌려본다면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들 내년도 전망치가 다 많이 나왔어요. 레포트를 다 보니까 PBR 뭐 9배 이하에선 사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경기 침체 시그널로 인해서 지수가 빠진다면 오히려 사자라는 거고 PBR만 볼 게 아니라 PER 그러니까 실적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행인 건 골드만삭스가 내년 EPS 전망치를 54% 성장하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 2025년에는 20% 물론 올해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내년에 54% 성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놓고만 본다면 경기 둔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PBR이나 PER 쪽으로 본다면 네. 조정은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눈높이를 조금 더 기술적 저항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고 눈높이를 좀 다른 시각으로 가져가야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밤 10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 점이 이번 FOMC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CPI도 있고 고용도 있고 아무래도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계속 좀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동결 이유 또 내년에 대한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또 다가오는 14일이 공매도 금지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런 만큼 과거와 같은 변동성이 재현될지 좀 궁금한 시점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 뭐 외국인 선물 옵션 이렇게 파생의 포지션을 보면 그렇게 뭐 위아래로 많이 그렇게 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뭐 연말에 그 연말 대주주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오히려 또 좋은 기회, 내년 연초 효과가 또 있으니까 1월 네. 효과가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대응 전략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또 같은 날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제가 좀 폐지되는 요인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에는 어떻게 작용될까요? 외국인 같은 경우 좀 11월 달을 보니까 삼성전자 매수를 꾸준하게 네.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뭐 기업들의 가치가 좀 싸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반도체에 속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업체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에서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뭐 저는 연말에 오히려 뭐 조정을 보인다면 1월 효과를 기대하고 매수 전략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1월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그런데 그럼 과거의 연말 연초 주식시장에서 어떤 패턴이 좀 포착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재정비해 봐야 할까요? 네, 뭐 아무래도 연말에는 항상 그 대주주 네. 이슈로 개인들의 매물이 나왔었고요. 연초에는 이제 보통 1월 효과라 그래서 이런 그 중소형주, 개별주들의 아무래도 장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상승이 더 많이 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보시고 내년에 그 섹터 포트폴리오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말씀드렸지만 뭐 인터넷 미디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쪽도 내년에 유망 업종 섹터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네. 그런 쪽 관련주에 대한 기업들도 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섹터들도 좀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2차 전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점장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고 봐야겠는데 이 산업 성장의 과도기에 접어들면서 불확실성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주가가 상승한다면 비중을 축소를 해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내년 2차 전지 섹터의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이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보면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비에 해당하는 그런 메탈 가격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약 77% 차지.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번에 3분기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에 따라서 수익성이 많이 악화되고 또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국내 이러한 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뭐 장기적인 계약을 하면서 원재료 확보도 하고 또 내지는 뭐 원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그쪽에도 또 계약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진입 장벽을 계속 높여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올해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 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 시장이 2025년에 약 180조, 그러니까 반도체가 150조니까 뛰어넘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2025년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성장하는데 그런 가운데 주가가 올해 좀 많이 그 부분을 반영시킨 네.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좀 숨고르게 쉬고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엔 실적이 또 따라간다면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의 가치까지 당겨서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지금 좀 숨 고르기 지점이고 실적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반도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또 재고 이슈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하면서 EUV 장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할지 궁금한데요.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내년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에 이제 뭐
기존 거와 이제 지금 뭐 캐파를 계속 늘려야 되는 투자를 계속 늘려야 되는 네. HBM이나 뭐 DDR5나 뭐 고성능 SSD나 이런 쪽에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부분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당연히 수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지금 네덜란드 오늘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올해 전체적으로 눌렸다가 지금 약간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 거고 거기서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회사들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된 회사들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고 좀 어떤 기업들을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을 선별할 때 저희가 기준점으로 삼을 만한 지표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지금 뭐 그런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뭐 아무래도 뭐 투자를 그동안 못했다가 이제 투자를 다시 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HPS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HPSP는 증권사들이 최근에 목표 주가를 58,000원, 뭐 6만 원 가까이 계속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올해 계속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도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OP 마진이 50%가 넘는데 내년에도 또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HPSP에 대한 그러한 특허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보호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로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캐파에 대한 이상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이상의 수주 잔고라든지 또 그리고 비메모리향의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향후 3년간의 어떤 고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마진이 50%가 넘는다는 건 굉장히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증권사들이 지금 삼성증권은 지금 56,000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상도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PSP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삼성증권의 이제 목표 주가까지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 단의 흐름은 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도 사실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줄 만한 종목은 어디라고 좀 생각하실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가 거의 다라고 보면 되고 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SK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좀 빨랐죠.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부분을 따라잡는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분명히 보여질 것 같고 이 부분이 엔비디아든 글로벌 기업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어떤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내년에 모두 반도체 쪽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쪽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떼놓고 이야기를 하면 내년에 아무래도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내년에 또 변화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온 디바이스 AI 네. 얘기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내년에 또 약간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부분 최근 이제 증시에서 계속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굉장히 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AI라는 게 이제 예전에 따지면 스마트폰을 이제 1인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IT 장비를 우리가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 또 그리고 노트북 또 등등 우리가 다 생활 속에서 확대가 된다면 그만큼 당연히 그 시장은 커지겠죠. 그래서 네. 그 1인 1 온 디바이스 AI가 아니라 1인 2, 3이 될 수 있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내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내년 1월 증시입니다.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이 상황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만한 종목이나 섹터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내년에 제가 좀 보면 아무래도 이제 덩치를 키우는 회사들,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본업을 잘 하는 회사도 있지만 본업만으로는 뭐 어떤 그런 성장 그림에 있어서 뭐 한계라든지 약간의 그런 제한이 있다면 당연히 M&A를 통해서 내가 계속 덩치를 키우면 되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주변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드림텍입니다. 네. 그러니까 드림텍 같은 경우가 지금 스마트폰, 헬스케어, 전장까지 해서 이런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 외에도 헬스케어라는 부분들, 전장이라는 부분들을 M&A 또 그리고 붙이면서 내가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 업사이드 포텐셜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증권사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12,000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2만 원까지 TP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앞으로 이런 그 회사들이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마트폰, 헬스케어, 특히 헬스케어 부분은 미국의 라이프 시그널스와 함께 지금 개발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해외 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역시 뉴 페이스 그러니까 뭐 회사 좀 올해 좀 연 하반기에 좀 특징적이었던 게 새로운 기술 물론 그런 기술 뒤에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새로운 기술만 있고 실적이 안 따라준다면 주가가 좀 빠지게 되잖아요. 드림텍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적도 뭐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올해는 360억 영업이익에서 내년에 9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드림텍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년에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섹터 중에 하나 좀 찾아볼 만한 게 또 자동차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좋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내년 역시도 사실 턴어라운드 섹터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주가 측면을 살펴본다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실까요? 최근에 현대차를 보면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기차는 조금 주춤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소비자가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현재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좀 많이 팔리고 있고 또 현대차 입장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품 믹스를 할 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고객이 원할 때 바로 살 수 있게 너무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SUV라든지 그리고 또 제너시스라든지 이런 고급 차종 또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쪽에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게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PER을 높게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대차에 대한 그리고 자동차주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가 2025년, 2030년을 끌어당겨서 PER을 부여하고 주가를 네. 이렇게 끌어당겼던 것처럼 현대차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당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좀 당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부평지점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네덜란드발 EUV 장비 도입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재계 총수들도 자리를 하고 있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리노공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감산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리노공업을 매수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초 신년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드림텍을 공략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